네, 안녕하십니까. 돌직구쇼, 저는 김윤수입니다. 오늘은 우산 챙기셔야 합니다.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지금 이곳 서울 광화문에도 빗방울이 막 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10에서 60mm 정도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대신 비가 내리니까 날은 좀 선선할 거라고 합니다. 돌직구쇼 보시기에 딱 알맞은 온도. 신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무기입니다. 무기.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들 사이에 이 불법적인 무기 거래가 임박했습니다. 동아일보 이면입니다. 어제 전용 열차를 타고 러시아로 들어간 김정은이 이르면 오늘 푸틴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러시아 위성 로켓 기술 개발의 핵심인 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유력합니다. 인근에 위치한 전투기 생산 공장도 방문할 수 있는 만큼 이곳에서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 무기 거래를 통한 북러 군사협력 확대를 상징한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이 만남을 악마의 거래라고 하던데요. 오늘 동아일보 사설은 두 사람의 만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김정은과 푸틴, 두 독재자의 왕따 동맹이라고 말이죠.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돌직구쇼가 뽑은 키워드 바로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이재명 대표 수사가 마무리에 다다랐습니다. 한국일보 6면입니다. 이 기사, 한국일보 인터넷판 제목은요. 이재명 검찰 주연의 2년 대하 드라마 끝 이거였습니다. 신문은 대장동에서 시작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가 어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2차 소환 조사와 함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이 대표에 대한 신병 처리뿐이라는 건데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병합해서 이르면 이번 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안팎에서는요, 이 방탄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이것과 함께 또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 당내 불만 기류가 확산되면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저번보다는 좀 높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특검입니다. 특별검사,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위법 혐의가 드러났을 때 이 조사, 기소하기까지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수사기구입니다. 누구를 수사하자는 걸까요? 한겨레 6면입니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군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의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던 민주당은 탄핵 추진을 멈추고 수사 외압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 후임으로는요, 장성 출신이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늘 이 국방부, 여가부, 문체부에 대한 이 소폭 개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바로 패소입니다. 패소. 소송에서 이긴 걸 승소, 진 걸 패소라고 하는데 감사원 2인자로 불리는 이 인물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경향신문 6면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6면이 많네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의 주식이 감사원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매각하라는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유 사무총장의 배우자가 한 바이오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8억 원가량 보유한 것과 관련해서 법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백지 신탁 대상이 맞다고 본 겁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무원은 사적 이해관계와 국민 공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당연히 공적 관계를 우선해서 이해충돌을 회피해야 한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김형주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3일째였던 어제 사흘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생면부지 조폭 출신 백현동과 묶어서 영장. 어제 이재명 대표는 이 검찰청사 앞에서 강한 어조로 자신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개 검찰청 규모의 인력을 동원해서 수백 번 압수수색하고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증거라고는 단 한 개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왜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시간에 우리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냐. 대표님까지 쓰셨습니다. 힘드시죠? 나 이 양반들 왜 불러서 조사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뭔 증거라도 내든지 뭐 근거라도 돼야지. 세상에 김성태가 이러는 거 들어봤냐? 안 들어봤죠? 이렇게 물어봐. 그런 사실 없지요? 이렇게 물어봐. 네, 이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증거도 없이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발언과 달리 검찰은요, 증거가 충분했다. 현재 충분하게 다 모여 있다. 그러면서 1시간 50분 만에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님, 예. 어제 수사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9월 9일 날 소환이 됐을 때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 날인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그때 이제 불만을 이야기한 것을 보면 핵심 질문을 하지 않고 뭐 쓸데없는 경기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든가 이렇게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때 진술한 내용의 진술 취지가 전혀 다르게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록이 돼 있고 그것이 또 검찰 간부에 의해서 일부 밖에 언론에 나가서 망신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 이런 강한 불만 속에 다시 이제 어제 출석을 하면서 오늘은 과연 증거를 한번 내봐라라고 자신 있게 검찰을 압박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고 아마 그것은 이제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에 뭐 증거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뭐 당연한 것인데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단식의 진정성, 이것이 이제 방탄 단식이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국민의힘 쪽으로 계속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식 중에도 나는 이렇게 두 번 다 검찰 소환에 응한다라고 하는 그 단식의 진정성에 관해서 이제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고 그런 것을 이제 검찰은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어떤 증거 유출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망신을 주고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으로 증거 없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맞서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반면 검찰에서는 시간 끌기 하는 거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이고 우리는 인적, 물적 증거를 뭐 지금 충분하게 확보했다 이런 입장 아니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 당시는 그 검찰이 증거도 없이 자꾸 부른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증거는 충분히 재반 수사를 통해서 다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의 자백이 없을 뿐이지 저는 전체 수사의 요건, 그다음에 증거는 이미 넘쳐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공문서에 서식을 했다는 등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제 조사는 그 지난주 있었던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끝내 사실은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검찰도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시간 50분 만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형식적인 요건만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본인이 이러저러한 정황 증거에도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그 상황만 정리하기 위해서 아마 검찰이 불렀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동안 지루했던 것들은 이제 그 마침표를 찍기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어제 검찰 조사, 검찰 측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표가
2018년에서 2021년도에 경기도지사로 있을 당시에 재임하던 당시에 이 결재한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이 대표의 진술을 끌어내려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차 조사 때처럼 이 대표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감고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말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정혁진 변호사님 보니까 검사한테는 이러면 안 돼요. 공소장에 내가 말한 대로 다 적어주세요 하면서 일부 훈계하는 이런 반응도 좀 보였다고 하고요. 또 보면은 어떤 거는 한 2페이지, 그러니까 A4 용지 2-3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상세하게 본인의 진술을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단순히 그냥 자신의 주장을 어떤 이런 신문 조서에 많이 남기기 위한 이런 어떤 전략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뭔가 난 이만큼 떳떳하다, 정말 자신이 있다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될지 이 자세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1차 조서에 그 김영 날인을 서명 날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능을 치러 간 수험생이 답안지에다가 이름을 안 쓴 거거든요. 왜 답안지에다가 이름을 안 썼겠습니까? 시험을 아주 잘 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안지에다 이름 안 쓰는 그런 이상한 수험생은 있을 수 없잖아요. 결론은 하나예요. 자포자기. 시험을 망쳐가지고 이거 뭐 답안지에 이름 쓰나 마나 어쨌든 결과는 똑같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수험생 옆에 누가 있었느냐. 일타 강사가 있었어요. 그 박균택 변호사는 검사장만 5번 했던 초엘리트 검사 출신 변호사거든요. 그런 변호사가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날이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피신 조서가 본인한테 치명적이었다. 그 이야기였던 거고 어제 조사는 그야말로 형식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는 그 검찰 조사 받았다. 그다음에 김영날인까지 했다. 이런 외관,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했던 거고 검찰 입장에서도 어쨌든 나는 조사했다. 왜냐하면 그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어야 피의자를 조사한 게 있어야 뭐 기소를 하든 말든 그 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만약에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갖다가 한다. 뭐 증거 들이대고 막 이것저것 제대로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영날인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만한 조사 그냥 형식적으로 하자. 이 두 그 검찰과 피의자 사이에 의사가 합치가 돼가지고 이해관계가 일치가 돼서 어제 그 조서에는 사인을 갖다 한 거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피의자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공범의 진술을 무효화시킬 수 있으면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범죄자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범죄자 천국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검찰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까지 두 사건을 합쳐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오고 있고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한꺼번에 이제 병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이제 뭐 그 하나로 이제 아마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가져오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규모도 그렇고 수사진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나하나의 개별 사건들을 분리해서 하기에는 너무 방대하고 또 시간도 많이 가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검찰 측은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지만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실질을 말하자면 추진하는 법에 있어서 개별 사건이 갖고 있는 약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할 때 그렇기 때문에 한 개보다는 두 개를 병합하는 것이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구속 수사의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병합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이재명 그 박균택 변호사의 어제 그 기자 인터뷰 굉장히 길게 나오더라고요. 네. 보니까 나름대로 실제적으로 검찰이 다만 뭐 김성태라든지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된 혹은 방북 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물증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운전면허증을 서울경찰청장이 내준다고 해서 서울경찰청장이 그 운전면허 사건에 다 책임지는 거냐 이런 정도로 강한 거부를 했을 경우에 사실은 의외로 대북 송금 사건에 있어서의 말하자면 구속 기소가 쉽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병합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검찰 조사와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출석에서 이 대표는 이 스마트팜 결제 관련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검사에게도 질문했지만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과 함께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 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저를 아무리 불러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보려고 해도 없는 사실이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입니다. 생면부지, 난 본 적도 없는 거기다가 조폭이라고 직접 명시를 했습니다. 나는 그만큼 어리석지 않다. 나는 대권을 노리고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했겠느냐. 이게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런데 이 대표가 이런 식으로 발언 취지를 계속 이어간다고 해가지고 김성태 전 회장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다 끊기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전 보도들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 측에서 뭐 김성태 전 회장 측과 서로 뭐 조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있었던 것 같고요. 아예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김성태 회장하고 제일 가까운 형님이 누구였습니까? 이화영 부지사였잖아요. 이화영 부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재명 지사 바로 밑에, 그것도 평화부지사라 해가지고 아주 특별한 미션을 갖고 있던 그런 부지사가 이화영 부지사인데, 뭐 직접 봤을지 안 봤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설령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회장이 서로 이렇게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면 김성태 회장은 편면적으로만 이재명 대표를 짝사랑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100억이라고 한 돈을 그렇게 넘겨주고 심지어 쪼개기까지 하면서 1억 5천에서 2억까지 그 돈을 주고 그런 사이이겠습니까? 만약에 범죄자가 예컨대 이야기를 아무리 부인을 해도 다른 공범이 저 사람 도둑질하는 거 봤어요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누가 어떤 말이 더 신빙성이 있고 어떤 말에 더 무게가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생각하나 마나일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 저렇게 해가지고 김성태 회장 화나게 해봤자 뭐 득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묻어둘 것도 다 오히려 오픈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으로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전에 김영주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 대표 측 변호인 박균태 변호사, 이 왜곡 보도라면서 굉장히 날을 많이 세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면허증 얘기를 꺼내드렸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우선 관련 발언 들어보고 그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공문에 이재명 지사 당시에 서명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면 뭐 아예 그런 사실 모르시다고. 그러면 한번 봐보십시오. 제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죠. 그 경찰청장이 그걸 나한테 발급해 준 겁니까? 나한테 운전면허 발급해 준 사실 아나요? 그것은 아랫사람들에게 위임을 했고 정결권에 따라서 서명을 하면 관인은 저절로 찍히게 되는 건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걸 다 알면서 저렇게 왜곡하면 안 되는 거겠죠. 그건 부도덕한 행동이죠. 운전면허에 직인이 찍혔다고 해서, 경찰청장의 직인이 찍혔다고 해서 이게 나한테 직접 경찰청장이 발급해줬다는 거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사실 이 결이 도지사의 어떤 방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정책에 대한 결재 사안과는 좀 다른 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다른 결을 넘어서 사실은 저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억지죠, 억지. 저게 뭐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운전면허증이라는 건 그냥 제가 가서 검사 받고 뭐 적당한 수준의 운전 실력이 있으면 발급이 되는 건데, 경기도 입장에서 방북 비용, 방북을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것도 부지사가 일을 직접 진행해요. 그거를 도지사가 모르게 진행을 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공문서에 내가 결제한 문서를 검찰이 들이대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건 정결권이 있는데 저 운전면허증을 경찰청장이 어떻게 다 아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하나 있었어요.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어제 있었거든요. 이화영 부지사가 이거를 이재명 지사에게,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느냐 안 했느냐 진술이 계속 오락가락했잖아요. 결국엔 재판부가 마지막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뭐 이렇게 친필 써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엄혹한 상황에서 검찰로 인해서 잘못됐다, 난 보고하지 않았다라는 친필 서신을 내고 발표하고 법정에서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어요.
워낙 오락가락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부도 지금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박 변호사 말씀하시는 것처럼 운전면허증하고 경기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재명 당시 지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저 중요한 그 결재 문서를 나는 몰랐다? 말이 되나요? 저건 순 억지고요. 이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거는 차고 넘치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가 내가 사인한 게 맞아요. 나는 그때 알고 있어요라는 증거에 대한 자백만 없을 뿐이지 저는 재반 증거는 다 확보가 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수현 수석님은 어떻게 보세요? 박균택 전 고검장입니다. 지금 변호사로 나왔는데 운전면허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길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뭔가 여론에 좀 호소하는 듯한 모습도 많이 보이고 어제 이 인터뷰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양쪽 다 지금 여론에 호소하는 여론전을 펼치는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아주 적절한 비유로 쉽게 설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전체적으로 제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서로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대변인과 수석을 했던 특히 그 초기에 대변인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요. 이런 거예요. 그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문에 굉장히 강한 그 유엔 차원의 압박과 제재 이런 것들이 막 실행이 되고 있던 차원인데 아무리 지방 정부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대북 사업을 뭐 추진할 수는 있죠. 그러나 저렇게 막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도지사가 저기에 공문서를 꾸며 사인하고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저것이. 그런 것들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정황상 그것이 황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놓고 사인을 해놓고 나는 제 모르는 일이다라고 잡아떼는 비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그런 국가적 분위기였는데 지방정부 똑같았을 거거든요. 중앙정부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지방정부가 저런 일을 합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였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그 중간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어떤 개인적 독특한 스타일에 우리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평화부지사라는 어떤 중책을 맡았는데 상황은 압박과 제재가 심해서 아무것도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인가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개인적 욕심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런 상황이 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각자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 저것은 그 당시는 이재명 대표 황당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가적 지방정부적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다른 진영의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경색된 국면에서 경기도지사가 나서서 방북하는 모습을 보이면 대권 주자로서 더 본인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무리했다라는 측면을 또 바라보는 측면도 아니, 있어서. 그러니까 그것이 이화영 부지사가 무리를 해서 그런 공을 세우고 싶은 생각에 무엇을 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적어도 그 도정을 총괄 책임지기는 이재명 도지사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아무리 개인의 욕심이 앞선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불가능한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상황인데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정황상 그것은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민주당은요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대표의 수사와 관련해서 이 검찰을 굉장히 강력하게 성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망신주기 소환조사 규탄한다. 검찰이 완전히 맛이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딱 묘한 시기에 그걸 터뜨려서 정치에 이용하는 그런 검찰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370여회가 넘는 한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 2년에 가까운 일방적이고 거의 굶겨 죽이는 게 아니라 말려 죽이는 검찰의 처분은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간밤 고민 끝에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안고 무겁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가 뽑아보니까 두 명이 다 법조인 출신입니다. 한 명은 검찰 출신이고 한 명은 판사 출신. 김혜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 출신인데 검찰이 맛이 갔다라는 표현을 했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가리가 아마 표준어는 아닐 겁니다. 그렇죠? 입인 것 같은데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제 저 의원총회에서 나온 발언들은 저희가 어떻게 좀 평가를 하면 좋을까요? 무슨 뭐 이재명 대표는 단식의 성과를 이뤘다. 그렇게 평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그 수사 또 무리한 수사, 강압적인 수사에 대한 어떤 반박의 모양으로 뭐 방식에서는 여러 가지 조롱도 있었고 비난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많은 원로들도 뭐 이부영 의장이나 또 그 찾아와 주셨고 권양숙 여사나 또 다른 분들 통해서 격려 전화도 받았고 또 당의 지지자들 결집을 이루어냈고 또 실제로 당내 의원들이 어제 의총에서도 뭐 체포 동의안이 올 걸 전제로 했을 때 막상 우리가 이제 21일 혹은 25일쯤 해서 말하자면 표결을 해야 될 시점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당내에서는 결정된 건 없다고 보지만 어쨌든 결과는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다 가결시키자라는 결론을 내고 나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당내의 의총 분위기는 뭐 이재명 대표를 감싸야 된다. 뭐 그 감싸는 방식은 나중에 달라질 수 있어요. 무조건 부결이라고 결론 낼 필요는 없지만 일단 당내에서 자기가 흔들리는 부분은 상당히 보증이 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번 검찰 조사 이후에 이제 그 검찰의 영장 청구가 시사되자 체포한 부결로 당이 좀 결집하는 거 아니냐, 집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요, 민주당의 체포한 부결 움직임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 대표가 공언했듯이 체포 동의안이 오면 단식과는 무관하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는 그 의지는 확고하다. 그렇게 선제적으로 금을 긋고 단식에 들어간 게 훨씬 더 단식의 의미를 순수성을 명징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부결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총선에서 국민들께 뭐라고 얘기를 하고 표를 달라고 해야 되냐. 저는 그걸 정말 방탄지옥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다. 그건 아마 또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바라는 것일 거고요. 검찰 안팎에서는 그래도 이 사법 리스크가 계속 오래 가는 거에 대한 어떤 당내 일부의 이 불만 기류 뭐 이런 것도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저번보다는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가결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점쳐지는 목소리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박정화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번보다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어떤 민주당 내 분위기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굉장히 근소한 표차로 부결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해석들을 했는데 이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과 같은 결과가 오기까지 민주당 내에서는 친명계를 중심으로 굉장히 그 시나리오를 좀 적어왔던 것 같고 가려니까 처음에 의총을 통해서 여론의 압박이 많으니까 체포동의안을 포기하는 듯한 정당한 영장일 때만 뭐 하겠다라는 의총 결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그 국회 연설을 통해서 나는 포기하겠다 얘기하고 그리고 막 하다가 결국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에 밀려서 리더십이 막 흔들렸잖아요. 당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알 수 없는 이유를 잘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는 단식이라는 걸 했어요. 그 사이에 좀 전에 김영주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검찰 수사에 대한 영향은 별개로 하더라도 당내 결속과 뭐 이런 것들은 소위 본인이 차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난번 있었던 체포동의안 표결보다는 지금 부결 쪽에 좀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한번 봐요. 단식이라는 걸 막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여러 의원들이 좀 전에 우리 봤던 그 김회재, 박범계 의원이 저렇게 뭐 검찰을 막 엄청나게 표현하는 것처럼 정치하고 있다라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도 더하게 뭐 여당이 안 찾아본다, 대통령실이 뭐 단식을 하는데 신경을 안 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도하고 너무하고 전체주의 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걸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 당내 분위기가 저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이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부결을 시키려는데 의견들이 많이 모이고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뭐 안타깝게도 검찰이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될 경우라도 아마 민주당이 결사옹위의 자세로 부결을 시킬 거라고 감히 예상을 합니다.
오늘 동아일보에서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이야기를 정식 의제로 논의하기 시작하면 당이 쪼개질 것이 뻔하다. 민주당 관계자 발로 이렇게 기사화가 됐는데 박수현 수석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게 정말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왔다. 그럼 당론으로 찬반을 결정할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굳이 그런 상황까지 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이런 어떤 그 국민적 소위 눈높이에서 어떤 당의 처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사실 여러 번 받아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결론을 낼 이제 마지막 지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우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어떤 지지층의 결집은 확실하게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그런 뭐 데이터적 근거들 이런 것들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이제 보이는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과 이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가결 부결 뭐 이재명 대표의 약속이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국민은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한 것은 단식대로 그다음에 그 문제는 그 문제로 볼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당이 그렇다면 뭐 쪼개질 이유는 없지만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 사법적인 절차에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강하냐면 소위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취약 지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뭐 제가 있는 충청, 강원, 영남 이쪽은 정말 막 초박빙의 그런 어떤 지지율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역의 어떤 뭐 민주당의 지도자들이나 당원들은 정말 약속을 지켜야 그나마 여기서 아마 선방해 볼 것이야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계산들을 할 겁니다. 이제 이 마지막 총선을 앞둔 마지막 선택의 시점에서 아마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요청이 당 지도부에 그래도 좀 더 많이 전달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하여튼 어떤 결론이 나든 저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대국민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다시 한번 국민께 좀 어떤 혼을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처지로 다시 몰리면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으로 온 이 결집, 단식의 진정성 이런 것들도 또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떻게 그걸 극복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뭐 저도 알 수가 없고 지켜봐야 될 입장입니다. 정영진 변호사님께도 한번 여쭤보죠. 지난 2월에 체포동의안 넘어왔을 때 제가 그날 뉴스를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159표였어요. 네네. 찬성, 기권, 무효 합친 159. 만약에 이번에 11표만 더 나오면은 가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이제 단식이 아무래도 변수가 되겠죠. 조정식 사무총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야당 대표를 단식하는데 소환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검찰을 비판했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 이야기는 반대거든요. 소환을 누가 봐도 명백하게 앞둔 당대표가 단식을 한 거지 무슨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단식하고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혐의를 씌워가지고 소환한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야당 의원님들한테는 맞다. 우리 그 사무총장이 말씀하시는데 당대표가 소환 중인데 검찰이 무도하게 소환을 갖다가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찌됐든지 간에 영장을 그 불체포 특권을 사용할 명분이 하나 생긴 거는 맞는 거니까.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너무너무 명백하게 이제 증거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 법원 그 판사 앞에 쓰는 게 영장 실질 심사 앞에 서는 게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제 생각에도 박정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기각시킬 것이 더 많을 가능성이 더 많을 것 같고요. 지난번보다는 훨씬 더 여유 있게 기각을 시킬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런 게 또 눈에 띄었습니다. 그제인데 저희가 어제도 방송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창을 찾은 이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당내 반응 굉장히 다양합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그만하셔야 돼요, 대표님. 대표님 단식 이제 중단하시면 저 요리 잘한다고 회복식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 중단해 주세요. 좀 오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참기는 하는데 그렇게 우는 경우는 좀 드물었죠. 말했던 내용은 뭐였습니까? 단식
역시 중단했으면 좋겠다?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 단계 없이 갑자기 저렇게 급반전되니까 좀 굉장히 초현실적이고 좀 그로테스크해 보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뭐 너무 처연했든지 뭐 연민이 들었든지 뭐 그렇게 했겠죠. 현재 이제 친명계와 비명계를 대표하는 두 인물이 한 사람은 아예 관심이 없어서 안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 사람은 너무 그로테스크했다, 귀괴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박지원 전 위원장 같은 경우가 22대 총선 공천을 앞에 두고 좀 이재명 대표에게 소위 말해서 좀 줄을 선 것 아니냐, 그런 모습을 일부러 좀 보여준 것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그 진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기 이제 단식장 앞이 드라마 세트장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카메라가 지켜보는 드라마. 굉장히 아주 말하자면 눈물로 연기함으로써 내가 참 정치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식해서 좀 애처로움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노림수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기에게 줄 설 사람들이 이 카메라 앞으로 찾아와서 지역의 선거 운동도 하고 본인의 힘도 세워지는 그런 노림수가 있는 거고, 또 그런 의미에서 정치판이라고 하는 것이 총선이 가까워지면 상당히 격렬해집니다. 예민해지고. 그래서 저 하나 장면이 그냥 자연스럽게 젊은 정치인이 안타까워서 울 수 있다는 생각의 해석보다는 왜 저렇게 하지? 오바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연 저분이 진짜 참 정치인인지 인간적인 정치인인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했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에 좀 찾아뵙고 위로도 드리고 또 저도 하루쯤 동조 단식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저도 뭐 단식을 예전에 그 행복도시 원한사수 때문에 단식을 12일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때쯤 되면 좀 굉장히 힘이 들고 그래 사람들 찾아오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뭐 힘든 내 지역구 내 위치에서 내가 국민을 만나고 내 위치를 지키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을 찾아가지 않더라도 함께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 찾아뵙지는 않았는데 찾아뵙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단식하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단식의 취지에 동조하지 않거나 함께하지 않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진심도 이해하지만 또 저렇게 뭐 함으로써 이건 오바다, 뭐 기괴하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가 나오도록 하는 것도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꼭 단식 13일째, 그러니까 10일을 넘어간 사람 앞에서 회복식 얘기를 하면서 음식 얘기를 했어야 되냐 하는 그런 뭐 지적도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신당인 한국의 희망, 양향자 공동대표가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하나 제안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장 이재명 대표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나서 들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많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자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뭐 본인 쪽에서 만나자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하거나 때로는 뒤로 미루거나 그렇게 했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단식하고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 소식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근본적 고민이 있다. 대통령실에선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김 대표의 어떤 거절도 이 대통령실의 메시지와 연관이 돼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이 단식 농성 2주를 채우고 있는 시점에서 여당과 정부의 어떤 야당을 대하는 기조 달라질 수 있을까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크게 이게 변화할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리고 변화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라는 것은 사법 영역에 있는 문제를 지금 정치 영역으로 끌고 와서 국회도 마비시키고 민생도 마비시키고 정치도 마비시키고 있는 일이거든요. 저건 분리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꾸 민주당 내에서 여당이 좀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느냐, 대통령실에서도 메시지를 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는데, 저는 앞서 저희가 봤던 것처럼 어제 의총에서 있었던 김혜재
박범계 의원의 발언처럼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저들의 아가리의 대표를 보낼 수 없다라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저는 저렇게 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주거나 혹은 빌미를 주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로 잘 되려면 그다음 여당과의 협치를 원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먼저 사법 영역의 문제와 정치 영역의 문제를 분리시켜 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그러면 협치라는 게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식 상황 관련된 검찰 수사 상황까지도 짚어봤습니다. 다음은 김만배, 신학림 두 사람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대한 소식입니다. 김만배 씨가 문제의 인터뷰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전혀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공개하겠습니다. 김만배가 쥔 카드, 그 뉴스에 대한 판단.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노조위원장, 언론노조위원장 두 사람의 인터뷰 이후 김만배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혀 다른 진술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결이 형, 인터뷰할 때는 신학림 씨와 인터뷰할 때는 서결이 형이라고 친분을 과시하더니 몇 개월 뒤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그 당시에는 나는 윤석열 검사를 몰랐다. 불과 3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진술이 좀 바뀐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사에 뭐 어떤 영향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조혁준 변호사님?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잘 아는 사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조 기자였으니까 뭐 이런 검사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정도는 알았을지 몰라도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윤석열 검사가 그렇게 눈에 띄는 뭐 우병우 같이 그렇게 초엘리트 검사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관리 대상에 그렇게 섞여 있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2011년 당시에 조우영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 그 자기가 이제 그 생전 처음 겪는 일을 갖다 검찰청도 불려가고 그러니까 만배 형하고 상의를 많이 했대요. 조언을 많이 구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만배 형이 그 당시 수사 상황이나 돌아간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김만배 씨가 만약에 그런 성격인데 그 조우영 같은 사람이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윤석열 검사를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도 김만배 씨라고 하는 사람 내가 기자니까 뭐 여러 명 가운데 한 번 정도 봤던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그 사실인 것 같고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만배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윤석열은 형이 가진 카드면 죽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카드가 있었어요. 어떤 카드였느냐? 인터뷰 조작한 거 있었잖아요. 9월 15일에. 그것을 김만배는 자기가 가진 카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언제 풀 것인지 제 생각에는 신학림하고 두 사람이 이걸 언제 푸는 게 좋을지 그 시기를 조율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죽을 뻔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사흘 전에 이걸 갖다 오픈했는데 한 일주일 전에만 오픈했었어도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죽었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는 이렇게 하나하나 이제 사건들이 딱 나타나니까 그 당시에 대선 직전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의심스러웠던 것들이 마치 모자이크가 하나하나씩 맞춰지듯이 이게 다 이제 전모가 드러나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정확하게 종합해가지고 이제 수사 결과를 내놓을 때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죽는다는 표현. 검찰은요 뉴스타파 보도를 기준으로 이 해당 시기의 녹취록 보도 전반을 살펴보는 중인데 이 열린공감TV라는 어떤 매체가 있었습니다. 매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보도했던 내용도 재조명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냥 읽겠습니다. 윤석열이는 형이 가진 카드면 죽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지금 이 발언, 이 카드가 혹시 신학림 전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그걸 뜻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중인 것 같은데 박수현 수석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이 김만배라고 하는 분의 캐릭터가 이 과장, 허풍, 전형적인 브로커가 갖는 모든 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보도가 이렇게 슬쩍 나올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믿질 않았어요, 사실은. 뭔가 과장이 있다 이렇게 믿었는데 이 김만배라고 하는 사람의 입과 행동에 최근 대한민국이 한 2, 3년 막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문제, 모든 문제는 지금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는 철저하게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위가 정확히 밝혀지고 그것이 과연 의도성과 계획성과 뭐 이런 공모 관계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가까지 정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 문제를 정확하게 진실관계를 검찰 수사로 파헤치려면 적어도 어떤 민주당 배후 연계설, 이재명 후보 측 배후설 뭐 이런 것들을 막 갖다 물타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쟁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김만배가 일으킨 최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확히 검찰 수사로 진위를 밝혀내되 그 어떤 배후설 이런 것들을 막 무차별 막 던지면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검찰 수사로 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대선 후보 토론 당시에도 이 문제로 이재명 당시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 왔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윤석열은 나하고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뭐 우리 이재명 후보하고 훨씬 가까운 측근이고 저는 뭐 10년 동안 본 적도 없고 정영학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제가 듣기로는 그 녹취록 끝부분을 가면 이재명 게이트란 말을 김만배가 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까지 다 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어떠냐. 저는 그 사람들 정영학, 남욱 본 일도 없어요. 무슨 측근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고요. 그 녹취록 중에 내세요. 허위 사실이면 후보 사퇴하시겠습니까? 네. 그거 있었으면 지금까지 가만히 있을게요. 윤 후보님, 이거 녹취록 다 알고 있으면서 그때 이재명 게이트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저도 들었으니까요. 누구한테? 언론에서 나와서 들었으니까. 지난 대선에 저렇게 뭐 이렇게 엄청 치열했죠. 엄청 치열하게 엄청 치열했고 토론회마다 사실은 그 무슨 부산저축은행 그러니까 국민들 대다수가 대장동 하면 이재명 후보 이랬는데 부산저축은행이라는 걸 꺼내가지고 지금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녹취록 이걸 꺼내가지고 마치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공방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대선 내내 이랬는데 이게 오늘 아침에 보면은 그 조선일보의 황대진 칼럼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몸통 바꿔치기 뭐 이런 식의 칼럼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 본질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에다가 모든 걸 뒤집어 씌워서 이 전체 판을 흔들어 버리는 그게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잘하는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장동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당내 경선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의혹을 제시하고 왔고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했는데 대선판에 들어갔고는 갑자기 이건 윤석열 게이트라고 하고 쌍특검해야 된다고 하고 하는 그 역할들을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만배, 신항림 뭐 이런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면 있으면서 무언가 어디선가 이렇게 팽이가 막 돌아가면 툭 치면 다른 방향으로 가듯이 이 스핀 닥터의 역할을 해왔던 거고 그거는 어느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어서 움직여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말 그 고무신 주고 표 사고 막걸리 먹여주면서 표 사고 했던 거와도 더더욱 엄청난 민주주의의 뿌리 근간까지 흔드는 나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됐을 당시의 상황이 담긴 녹취 내용도 검찰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내용을 보면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인 건데 김만배, 그러니까 선배님이라고 하는 김만배 씨가 찌라시나 이런 것을 담담하게 보지 못하고 합리적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바깥 사람들, 기자들하고 대책회의 해봤자 뭐 하겠나 하는 이런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좀 알려졌습니다. 김만배 씨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하자 이른바 대책회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뭐 정황상 기자들을 통해
좀 도움을 요청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정황들이 좀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아마 그때 당시 김만배 씨가 상당히 이제 찌라시라든지 언론에서 뭐 지방 언론에서 출발했습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많이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신학림 씨를 만난 것도 근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는 그 당시에 김만배 씨가 두 가지에 집중하는데 하나는 이것을 내부 자료를 누가 밖에 흘렸느냐, 내부자 색출. 두 번째는 이것을 아까 말하자면 지금 내용에 의하면 차분하게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내부적인 논의와 대책회의를 해야 되는데 밖에 있는 기자들 중심으로 했고 그때부터 아마 김만배 씨 머릿속에 이거 언론을 통한 어떤 방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언론재단의 필요성. 그러면서 신학님이란 인물이 떠오르는 거 아닌가. 그것이 바로 9월 15일 날 이렇게 미팅을 하게 된 배경이다. 실제적으로 이제 검찰이 들여다보는 부분은 결국 그 자체보다는 상당한 증거인멸을 그 주위에부터 그 시점부터 하기 시작했다.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와 대장동 일당 이 관련자들의 이 통신 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 김만배 씨, 신학림 씨, 뭐 정진상 씨 이 통신 기록을 확인하면서 서로 맞춰보고 있다. 이들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이 보도가 나오는 시점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혹시 이 인터뷰의 의도성이 이 통신 기록에서 드러나지는 않는지 이런 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영진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걸 본다는 건 정진상 씨가 들어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를 좀 염두에 두고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그 박수현 의원님이 이제 이렇게 넘겨짚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동의는 하는데 저런 부분들이 민주당과의 관련성을 의심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정황 증거는 충분히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021년 9월 15일 처음에 그 가짜 인터뷰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2022년 3월 9일까지 대선까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제가 봤을 때 이러한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구였냐면 검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2021년 11월 19일 그러니까 그 인터뷰 있고 나서 한 두 달쯤 뒤에 검사들이 중앙지검 검사들이 남욱을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욱이 나 윤석열 커피 들었다. 조우영한테 들었다. 이런 식으로 진술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 확인하려고 닷새 뒤인 11월 24일에 이번에는 당사자인 조우영을 불렀더니 조우영이가 나는 그런 적 없다. 난 윤석열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내심 그 남욱의 말이 맞기를 기대하면서 12월 초에 두 사람 같이 불러가지고 대질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우영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남욱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맞다 내가 조우영한테 들은 게 아니고 김만배한테 들었었구나. 그런데 조우영이 이렇게 반발을 갖다가 하니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뭐 틀렸을 수도 있겠네. 이 이야기를 검사 앞에서 했다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커피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었는가? 검사들이 제일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해가 바뀌어가지고 대선 직전 2월 달이 됐는데 2월 21일에 뜬금없이 JTBC하고 경향신문이 윤석열 커피 운운하기 시작을 갖다가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25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선 그게 TV 토론이 있었어요. 그때 지금 계속 돌고 있는 그 영상 나오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왜 윤석열 후보는 2011년에 그 조우영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커피 왜 타줬습니까? 그게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빵 터진 게 뭐냐면 3월 6일에 뉴스타파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3월 7일에 이재명 후보가 이러이러한 거 뭐 터져 있으니까 제대로 국민 여러분들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리에 이렇게 윤석열 커피가 가짜라고 하는 것을 제일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가장 그 증거를 제일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검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검사들이 마치 꿀을 입에다가 한 숟갈 몇 숟갈 이렇게 퍼먹은 사람처럼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어떻게 그 인터뷰 내용을 사전에 미리 이제 민주당에서 알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어떻게 JTBC나 경향신문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터진 거는 뉴스타파에서 터진 건 3월 6일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이제 마치 안개가 거치듯이 이제 거쳐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6개월간의 타임라인을 지금 머릿속으로 다 그리신 겁니다. 대단하세요. 지금 우리 정 변호사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를 보태면
그 우상호 그 당시에 민주당의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 이 문제를 언론 출연해서 이제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3월 6일 날 뉴스타파가 마치 빵 터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기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정영학 남욱 녹취록이라는 것들이 이제 막 돌아다녔잖아요. 전 뭐 본 적은 없지만 그 안에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대충 다 들어 있고 또 우상호 본부장의 말에 의하면 민주당도 그 정영학 남욱 녹취록에 의해서 한 10일 전부터 그러니까 3월 6일 한 10일 전부터 계속 상식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그렇기 때문에 마치 3월 6일 날 대선을 3일 앞두고 이것을 빵 터지고 터뜨리고 민주당이 그것을 그냥 막 기획했다는 달려들어서 SNS에 막 퍼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으니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건 이거대로 밝혀내되 그러나 그 문제가 마치 왜 이재명 후보가 SNS에 그걸 올렸냐. 그리고 민주당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아니 거꾸로 부르면 그 전쟁을 치르는 대선 양측의 캠프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거 있으면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마치 국제 마피아 조직에 연계돼 있다. 이재명 아들이 어떻다라고 하는 거 막 퍼나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민주당이라고 하는 공적 조직이 여기에 조직적으로 공모하고 개입하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그 말 뒤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박수현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게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중요한 대목인데 그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 갔다 와서도 증거를 제시해라 뭐 이러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지금 믿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이 여당에서 저희 당에서 좀 의심을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민주당하고 공모를 한 거 아니냐, 이재명 후보 측하고 공모를 한 거 아니냐, 무언가 그래도 의견이 교환된 것 아니냐를 의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앞에 그러니까 3월 6일 날 녹취록이 뉴스타파를 통해서 이 편집된 조작된 녹취록이 나오기 전에 이미 물을 끓이려는 노력들이 있었어요. 물을 끓이려는 흔적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민주당 측 그 선대위 관계자들이 이건 몸통은 윤석열이다, 뭐 이상한 게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물이 끓었어요. 근데 유권자들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정치적 공방인지 아닌지 모르고 판단하기 어려운데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딱 3일 전 이게 증거다라고 하면서 조작된 녹취록을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궁금해하고 의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맞구나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련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의심을 하는 거죠.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는데 3월 6일 날 3일 전에 이게 보도가 딱 터졌으면 민주당과 관계없이 뉴스타파가 정말 잘못된 판단을 갖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이전에 이미 이것들이 물을 막 끌어오는데 3월 6일 날 이게 결정적인 증거다라고 내세우고 이재명 후보도 그다음에 다른 매체들도 아무런 의심 없이 막 보도해서 따랐으니까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중요한 대목을 우리 박수현 선생님이 지적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결국 그렇죠. 이 사안은 얘기했지만 그 물이 끓는 재료가 이미 정영학 남욱 녹취록이라고 하는 끓는 재료가 있었다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예. 지금 이 사안은 뭐 결국 이렇게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검찰 수사로 밝혀지면 될 일입니다. 검찰 수사하고 그다음에 재판 가서 밝혀지면 될 일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가짜뉴스에 대한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방심위가 드디어 좀 칼을 빼든 모습입니다.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대한 의견지술 청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우선 대통령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 경제가 위협받게 되며 우리의 미래와 미래 세대의 삶 또한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을 했고요. 국무회의를 통해서. 방심위는 또 어제 이렇게 했습니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를 한 언론사들에게 의견 진술 청취 결정을 내린 겁니다. KBS, MBC, SBS, YTN, JTBC. 저도 방심위 출입을 해봤는데 이렇게 의견 진술 청취를 결정을 내린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징계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영주 의원님? 뭐 이렇게 가짜 뉴스들이 흥행하고 더군다나 이제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뭐 AI라든지 또 다른 어떤 또 유튜브라든지 정확하게 전통적인
언론 매체와 또 다른 규제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는 부분에서의 일파만파되는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사실은 뭐 서울대를 비롯해서 팩트체크 연구소도 많습니다만은 그런 제도적 강화의 방침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방향입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 이것은 사실은 이념을 하나 이쪽 이념이 아닌 얘기를 하지 마라. 사실은 이것은 자유가 아니거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얘기에 있어서는 더군다나 지금 김기현 대표가 한 가수가 올린 어떤 개인적인 매체에 대해서도 개념 없는 개념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자우림의 김윤아 씨. 예, 네. 그런 부분은 과연 이게 자유인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도가 더 떨어지고 있다. 다만 언론이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공정한 방송 또 팩트체크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과연 이 이동관 체제에서 그것을 이루기에는 너무 그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미 경도돼 있다라고 하는 과거의 추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어제 국회에서는요,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KBS 김희철 사장 해임 등에 대한 반발 성명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과 장제원 위원장은 오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당정협의나 다름없는 끼리끼리 회의를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회를 언론장악의 홍위병으로 만들려는 수작이다. 정치권이 개별 보도, 인용 보도까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거는 언론 장악 수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KBS 사장의 해임에 대해서는 그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KBS가 굉장히 방만 경영을 하고 있고 뭐 시청률이나 그다음에 언론의 공정성에서도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KBS 내 조직에서도 김철 사장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심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사장을 해임한 걸 가지고 무슨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거는 지나치게 많이 나간 거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그 우리 저 발표 내용을 보셨지만 우리 조승래 의원은 무슨 언론사의 개별 보도 아니면 일부 뭐 보도라고 표현을 하지만 저는 그 인식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보도 하나로 사람이 죽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어느 기업이 망하고 흥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저렇게 가벼이 쉽게 생각한다는 거는 저는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저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기자회견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우리 속담에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스 한 칸 다 태운다는 말이 있거든요. 또 교각사루라는 말도 있죠. 제가 청와대 대변인과 수석을 할 때 경험을 한 가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자, 한국, 일본, 미국 이 3자 정상회담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아베 전 총리이죠. 그러면 아베 전 총리가 오보를 잘 만들어내요. 일본의 산케이라고 하는 아주 극우 신문이 있는데 거기에 특종을처럼 뭘 줘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을 보도를 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정상회담의 내용을.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이 어떻게 하냐. 산케이 보도에 따르면 이라고 하는 인용 그거 하나 붙여가지고 청와대 대변인인 저한테 한마디 묻지도 않고 보도를 합니다. 모든 언론이 다 보도를 해요. 아니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언론입니까? 그래도 그 당시 청와대에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설명을 했지 그거를 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질 않았어요. 인용 보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지금 얘기하는 뉴스타파가 3월 6일 날 밤 9시인가 뭐 보도를 터뜨렸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대해서 3월 7일 날 우리나라의 모든 언론이 3월 7일 날 다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주장대로 그 뉴스타파의 주장대로 저 대장동의 몸통은 이재명이라 윤석열이야라고 일방 보도를 했을까요? 한번 우리 채널A 돌직구쇼 시청자 검색만 한번 해보시죠.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요. 전부 뉴스타파의 주장을 인용 보도하면서 거기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 측의 반응을 같은 비율로 다 전부 다루어 주었습니다. KBS, MBC, JTBC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의견 정치를 방통위에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만 보도했나요? 지금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 채널A, TV조선, MBN 다 똑같이 보도했어요. 왜 저기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의도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너무 과하지 않게, 그리고 하려면 형평성 있게, 그리고 모든 것은 형평성있게 보도했던 그 사실에 입각해서 그래야 이 문제를 그렇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네. 사실 뭐 일부 언론만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겠죠. 저희 채널A 같은 경우에도 게이트키핑이 다 있는 것이고 반론권을 충분히 받아서 보도하는 것, 이런 것을 언론이 기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도했느냐, 아마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언론사는 그렇지 않고요. 상케이 보도 관련해서도 저희도 많이 지켜보고 있고 어떻게 이 흐름이 가고 있는지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마 저희도 많은 판단을 하고 보도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뜨거운 소식 두 가지를 전해드리는 핫투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입니다. 어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 후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개각 전에 먼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선 뭐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민주당이 직무정지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받으면 상당한 기간 동안에 국방부 장관 자리가 공석으로 했어야 돼요. 이번에도 저는 민주당이 좀 잘못한 게 행안부 장관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수해 시기에 책임을 물을 장관에게 면접을 준 꼴이 돼버렸거든.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지금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는 그 본질적 내용이야 어찌됐든 간에 이종섭 장관이 그런 부분에 대한 즉 국방부 장관의 공석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미리 사의 표명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동안에 장관으로서의 확실한 자기가 사인한 것에 대한 말을 뒤집고 왔다 갔다 한 것에 대한 어떤 사과라든지 책임,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에서의 비판도 필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의 어떤 개각, 새로운 장관 후보자들이 좀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국방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네. 아마 지금 저희가 방송 중에 보니까 11시경 아마 발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 부처가 국방, 문체, 뭐 여가 등등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좀 한 1년 반 가까이 이제 국정을 해오면서 그다음에 정부 조직 개편도 잘 안 되면서 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그동안 이제 조금 흐트러졌던 부분들을 좀 다잡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분들을 발표할지는 발표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저는 뭐 민주당이 늘 언제나 국정을 발목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탄핵 만능에 빠져서 모든 것을 국회에서 국정이 앞으로 가는 거를 다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쯤에는 좀 벗어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그다음에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뭔지 한번 속내로 읽어보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그런 정상적인 야당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장관의 어떤 사의 표명, 이 사의 표명에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사의 표명은 외압의 몸통을 감추기 위한 은폐 작전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요, SNS에 국방부가 정치의 중심에 서면 나라가 휘둘리게 된다라면서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아마 고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을 겨냥한 거로 보이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게 그냥 그 최상병 사건 관련해가지고는 그냥 법적으로 보면 되는 것들을 너무나 이제 침소봉대해가지고 문제를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이 좀 불필요한 행동 같은 것들을 한 것이 아닌가, 법무관리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따져가지고 그 책임질 사람 책임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핫투 주인공 보겠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 모습이 보입니다. 박민식 장관이 문 전 대통령의 부친과 관련해 친일파 언급을 하면서 공방이 오간 바 있습니다. 어제 문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 측을 고소했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에 대해서
친일로 매도했다. 그래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겁니다. 논란이 됐던 박민식 장관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엽이 친일 반미적 행위라고 지정된 것은 특별법과 국가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인데, 백선엽이 24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나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1920년생. 그 당시에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습니다. 흥남시 농업개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그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그럼 친일파입니까? 어떤 그 근거로 그렇게 한쪽은 친일파가 되어야 되고 한쪽은 친일파가 안 되어야 됩니까?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라는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입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민식 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박 장관도 반박을 했습니다. 입장문을 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친일파로 몰아간 적 없다.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감수해야 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박수현 수석님. 예, 이 문제가 뭐 우리가 흔히 역사를 이렇게 정리할 때 보면 공과를 함께 봐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요. 백선엽 장군에 대한 공과 6.25 때 어떤 북한 공산군을 막아낸 공은 공대로, 그러나 간도 특설 때에 복무하면서 우리 그 독립군들을 탄압하고 토벌했던 그러한 친일의 과거는 친일대로 기록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보훈부 장관이라는 위치에서 있는 사람이 그런 명백한 백선엽의 친일, 그것도 독립군을 토벌했던 그런 엄청난 친일의 그 과를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과 등치해서 하려고 하는데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초반에 바로 잡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있는 것이죠. 보훈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빨리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민식 장관이 국무위원이 됐으면 국무위원답게 하셔야 되는데 정치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DNA를 버리지 못하고 마치 정치인으로서 주목을 받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 정도를 끌어들이면 내가 정치적 주목을 받겠다. 대통령께서 장관도 싸워라 라고 하는 대통령의 지시에 내가 응답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겠냐. 설마 그렇게 했겠습니다까마는 말씀은 다 하시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봐도 박민식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같이 그렇게 백선엽의 친일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문제를 등치한 것은 잘못됐고 주무장관으로서 인식이 출발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긋지긋한 우리 사회의 내로남불식 저 이중잣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제시대 때 무언가를 했으면 다 친일파라고 몰아세우다가 정작 그게 내 문제로 오면 아니라고 우기는 저런 것도 저는 내로남불식 이중잣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윤건영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친일파라는 것이 거짓인지 아니면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던 게 거짓인지 저는 그것부터 분명히 하고, 그러면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그동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그동안 어떤 인식을 갖고 비판을 했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대통령이라는 것, 정치인이라는 자리는 다 공개된 거다. 그리고 어떤 비난도 다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민주당이었을 거예요. 그거를 감수를 못하고 이제 와서 잊혀진 삶을 살고자 하신다는 분이 또 저걸 가지고 고소를 해요. 저는 이런 식의 이중잣대 좀 털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이 공방은 의견차가 좀처럼 좁혀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요 전용 열차를 타고 러시아로 들어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오늘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북러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북러 정상회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벌써 3박 4일 이동, 우주기지 회담. 먼저 러시아를 방문한 김정은의 모습 12일 공개됐습니다. 연해주 핫산역에서 군악대 환영 연주를 받으면서 이 전용 열차 태양호에서 내린 뒤에
붉은 카펫 위를 걸어가는 이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러시아 관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러시아의 천연자원부 장관이 나와서 직접 영접을 했습니다. 환영식을 마친 김정은 위원장, 당초 행선지로 예상됐던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닌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벌써 3박 4일입니다. 3박 4일 동안 기차를 탄다. 쉽지 않습니다. 바로 아마 이곳을 향하는 것 같습니다.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새로 건설한 러시아의 첨단 우주과학시설입니다. 군사협력 과시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꼽혀지고 있는데 이번 이슈에 도움 주실 전성훈 전 대통령 안보전략비서관님 오셨습니다. 우주기지로까지 가는 거는 예상을 좀 못한 측면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예, 이제 우주라 하면은 군사협력의 가장 상징적이고 최첨단의 군사협력을 한다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3박 4일 한 2,700~800km를 가게 되는데 사실 이게 전례가 없는 건 아니고요. 4년 전에 2019년에 그 베트남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할 때도 그때는 이제 4,000km를 달렸습니다. 3박 4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를 만나서 크게 한 건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장거리 여행을 했는데 그게 비례해서 이번에도 푸틴을 만나서 크게 한 건 해보겠다는 그런 그 작심을 하고 저렇게 장거리 열차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은 러시아 방문 목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만난다, 정상회담을 한다. 이것도 크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한 상태에서 그 완성한 핵무력을 좀 더 정교하게 하면서 이제 뭐 위성 발사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제 현 단계에서 북한의 핵무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선배 핵보유국인 또 세계 제2의 핵 강국인 러시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주기지를 가기 때문에 이제 뭐 정찰 위성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협력도 포함되겠지만 기타 다양한 여러 가지 그 재래식 분야에서도 그 최첨단을 구가하는 러시아의 그 군사과학 기술 이게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보면은 이 보스토치니 말고도 하바롭스크주도 갈 수 있다. 근데 이 하바롭스크주가 굉장히 또 무기하고 연관이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하바롭스크주가 상당히 과학 도시고 또 교육 도시입니다. 가보면 아주 깨끗하고 사실 블라디보스톡은 사실은 군인들의 도시거든. 우리나라 보면 저기 뭡니까 해군 사관학교가 있는 그런 도시인데 비해서 하바롭스크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블라디보스톡은 지금 가봤자 동방경제포럼 때문에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교통도 거의 움직일 수 없고 작년에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하바롭스크주는 상당히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곳이고 다만 이제 바스토치니 우주기지도 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공식적인 도시 이름은 지올콥스키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그 과학자 이름으로 만든 우주과학자 도시거든요. 거기도 지금 건설 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안정된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김정은 정상회담을 위해서 뭐 장거리 이동 중입니다. 김정은의 열차 계속 칙칙폭폭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3박 4일을 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거리인데 굳이 열차를 이용하는 건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역시 보안상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보면은 이것과 함께 눈에 띄는 게 김정은의 이 러시아 방문 수행단의 군부 핵심 실세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전성훈 비서관님. 네. 이 김정은이 대동한 인물들 보면은 과거 4년 전에는 외교 라인이 좀 주축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엔 정말 다 군부 실세들이에요. 결국 이제 군사협력이 이번 그 회담의 핵심인 주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사실 그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작년 10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느냐 마느냐는 얘기가 막 이제 나왔을 때 당시 그 러시아에서 발다이 회의라는 국제 회의가 열렸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그 푸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북한 쪽에 첨단 무기가 들어가서 한국을 겨냥한다면 그거를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이 다시 가속화되는 걸 한국은 좋아하겠느냐 라면서 경고를 했거든요. 아주 공개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그 경고가 사실은 지금 그 한
거의 한 1년이 지난 시점에 현실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 참 좀 어려운 점이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상당히 이 전체적인 정상회담 과정 또 이것이 가져올 북한의 그 무력 증강,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 여기에 이제 중국까지 가세를 하겠죠. 이런 그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동북아 지역의 지정학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은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북러 밀착에 대해서 대통령실은요. 러시아가 책임 있는 자세를 좀 보여라. 책임 있게 행동해라. 많은 국가가 우려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독자적으로 또 동맹과 우방국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상황을 파악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되새겨야 한다는 거죠. 러시아 정부에서는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해요. 한국이 원할 경우에는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 계획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전달하겠다. 이걸 좀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서관님. 그러니까 저는 지금 외교부를 출입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관계자들 좀 만나보면은 굉장히 엘리트들은 굉장히 외교적으로 튀어 있기도 하고 굉장히 대체로 신중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인물들이 푸틴이 지금 정말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턱대고 북한을 돕는다? 그래서 정말 첨단 과학 기술을 전부 다 수출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저 이제 뭐 한국에 알려주겠다 저 얘기는 상당히 저는 그 비아냥거리는 얘기로 들렸습니다. 비아냥거리는 거다 오히려. 왜냐하면은 결국은 그 얘기죠. 푸틴이 경고한 대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가속화되는데 그 실태를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반경고, 반협박주의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불쾌하게 들렸는데 우리 정부가 참 잘 이거를 헤쳐나가야 되고 사실 이 시기가 옛날에 45년도에 냉전이 만들어질 때 유럽에서는 냉전이었죠. 총을 쏘지 않는. 하지만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에서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나면서 열전이 벌어져 가지고 그 냉전이 고착화됐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상대로 해서 사실상 냉전이 구축되는데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서 열전이 발생하면서 그 여파로 여기 냉전이 더 지금 가속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김정일의 방로로 인해서 한 1, 2년 사이에 해결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번 사태가 가져올 여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러 정상회담 우려가 큽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난 3일간 우리 돌직구쇼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괜찮았죠? 자, 오늘 비가 좀 내리는데요. 비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